서독은 36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죠. 히틀러 치하에서. 그럼 되게 오랜만에 서독이 좀 과시하고 싶은 게 있었겠네요. 그렇죠. 36년 만에. 경제가 붐했어. 네. 그러니까 이 올림픽은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평화롭고. 더 놀라웠던 것은 위성 중계된 최초의 올림픽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큰 이벤트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최대 규모 올림픽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 것은 대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한참 이제 고조되던 개막 열흘째거든요. 9월 5일입니다. 새벽 4시경. 이 조용한 미넨 주 경기장 인근이잖아요. 새벽 4시니까. 선수촌이 갑자기 약간 시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캐나다하고 소련이 아이스하키 국가 대항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참가하는 선수들이 그걸 이제 밤새 보고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이제 들어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담을 넘으려고 보통 문으로 안 가고 가까우니까 이제 담을 넘어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문으로 가면 머니까. 그런데 넘으려고 보니까 자기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니네들 넘어가는 거 보구나. 다른 선수들인 줄 알고. 다른 선수인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얘네들 뛰고 있으니까 서로 도와서 넘어간 겁니다. 어머. 담장을 넘어간 거지. 이들이 바로 미넨 테러의 실제적인 테러범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선수단의 코치, 그리고 경기 심판, 그리고 이제 선수단 단장 이렇게 해서 5개 방으로 나눠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간 거죠.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테러범들은 어떻게 헤매지도 않고 이스라엘 선수들의 숙소를 아주 정확히 찾아갔을까요? 정답. 되게 궁금했어. 정답, 규현 씨. 캐나다 선수들이 알려줬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술에 취해 있으니까. 네, 오답입니다. 아예 헤매지 않았던 거예요? 아예 헤매지 않았어요. 그냥 아예 헤매지 바로 갔습니다. 바로 그냥 갔어요? 네, 바로. 그러니까, 정답. 네, 이 규현 씨. 숙소의 인부들이었어요. 정답입니다. 정답. 네. 그러니까 독일의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수촌 건설에 투입됐던 인부였습니다. 건설 때부터.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를 한 거야? 와, 진짜 치밀하게 진부를 한 거죠. 이들은 이미 독일에 있었었고요. 건설 인부라고요? 네. 와.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아주 거침없이 이 보안을 뚫고 이 태범들이 찾아간 것이 이스라엘 코치하고 심판이 잠을 자고 있던 방인데요. 이들은 이 열쇠를 복제를 했거나 아니면 훔쳤거나 그래서 잘 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열리니까 전화 이 따까따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잠에서 깼던 레슬링 심판이 와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역도 코치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숙소 뒷 유리창문을 막 깨고 도망가요.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역도 코치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 우리 보도에 따르면 바로 우리나라 대표팀의 숙소였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온 거겠다. 네. 이때 이제 막 다급하게 들어오면서 역도 코치가 만난 우리나라 선수단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배구팀의 최희식 감독하고 전호관 코치였어요. 그러면서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벽녘에 방문이 열리더니 Help me라고 외치면서 침입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영어를 못하는지 이스라엘만 외치고 총을 쏘는 흉내만 냈다. 안정을 시키고 바디랭귀지로 겨우 알아낸 것은 그가 역도 코치이며 괴한이 침입했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놀랐을까. 이게 문제는 나온 사람들은 다행인데 지금 범인이 있는 그 선수촌. 그러니까 문을 안 열게 하려고 몸으로 막았는데 한두 명이면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열려요, 거기에. 열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질로 잡히죠. 무서워. 그러니까 인질이 된 대표단 사진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11명이 문제를 당한 분들이에요. 정말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요중에는 너무나 슬픈 사연들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막 결혼해서 아기도 이제 낳은 데도 있고. 그리고 데이비드 버거라는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사실은 역도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못 나가니까 이중 국적이어서 이스라엘 대표로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이구나 그냥.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바로 여기에 잡혀 있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혼란에 빠지대요. 선수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새벽에 테러범들은 인질들을 한 방에 몰아넣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습격했던 방으로 데려가는데요. 이때 이제 테러범들을 막으려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모션 바인베르크라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죽었겠네요.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경고용으로 시체를 인질들 본 앞에 내던지고, 그러면서 이 요세프 로마노가 다시 덤빕니다. 총을 뺏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면서. 이번에 성공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뭐야? 피인가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이 로마노 선수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로마노 선수가 몸을 날려서 인질범의 총을 잡는 데 성공하지만 이 다른 태범이 총을 쏩니다. 그렇지. 총을 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선수의 성기를 절단을 해서 그거를 희롱을 했다는 거죠. 예, 이거는 사건이 난 지 거의 20년 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11명의 선수 중에서 2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9명이 인질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이제 총격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경찰이 첫 번째 희생자인 모셰 바인베르크 있잖아요.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하는 도중에 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까맣게 칠한 남자를 봅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경찰을 보자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2층에서 종이 2장을 바닥에 던졌는데요. 그건 뭐죠? 그건 뭐죠? 제가 던진 쪽지에
남자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뭐죠, 뭐죠? 아,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이스라엘에 구금된 234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추가로 살해하겠다. 검은 9월달. 제일 먼저 테러 사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당시 경찰청장이었고 올림픽 보안 담당자였던 만프레드 슈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시 총리에게까지 가죠. 빌리 브란트 총리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이제 독일도 이제 난리가 났겠네. 난리가 났죠. 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총리에게까지 가죠. 근데 뭐 그럼 총리가 알았으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요. 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때 속옷에 수류탄을 품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중동의 철의 여인 골다 메이르라는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총리였음에도 이 엄청난 사건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일단 독일 측에 답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사이에 아침이 밝습니다. 아침이 밝고 이때까지만 해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 사건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죠. This is an ITN newsflash from the Olympic Village in Munich, where early this morning armed Palestinian guerrillas raided the sleeping quarters of the Israeli team. The gunmen shot dead 2 Israelis and are now holding 20 athletes and 6 officials as hostages. The guerrillas are demanding the release of 250 Arabs held prisoner in Israel and have set noon as the deadline for their release. Negotiations are going on with the German government. The raid happened at about 4 a.m. 그러니까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달라진 평화로운 독일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최초로 위성 중계를 한 올림픽이었는데 이게 위성 중계를 한 올림픽에 좋은 것만 가야 되는데 이 막아낀 거죠. 위성 중계로 전 세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또 당시에 이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4,000명 정도 되는 이 기자들이 여기 참가하거든요. 기자들이 몰려들고요. 막 사진 찍어대고 그냥 기자들이 계속적으로 선수단 근처에서 정보를 보도하고 사람들도 계속 내다보고. 그럼 중요한 정보가 송출돼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런 테러가 나면은 기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림픽을 어떻게 하느냐? 올림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잠시 중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2명이나 죽었어요. 그것도 선수가.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단을 안 해요. 아, 자기들이 올림픽 하냐고. 선수들은 무서워서 경기를 하겠냐고. 예, 근데 항의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사건이 난 지 반나절쯤 되는 3시 50분, 뭐 51분 이쯤에 일단 중단을 선언해요. 다행. 그러니까 1시가 됐는데 이스라엘 속에 답이 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답변이 왔는데요. 이 골다 메이르 총리가 이 철의 여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협상은 없다. 네. 테러범과 협상은 없다. 인질이 잡혀 있는데. 네. 사실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니.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쪽에서도 이제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2명의 목숨을 잃은 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안 되면은 인질이 다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급하게 되니까 경찰청장이 테러범 리더 이사한테 네가 돈이 원하면 우리가 돈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주고 너네들 나가게 해주겠다. 또 심지어는요. 어떤 제안까지 하냐면 정말 놀라운 제안인데 이거 제안하기 힘듭니다.
인질을 바꾸자 독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저 높은 사람들을 인질로 차라리 하겠다. 인질 바꾸자. 이거 그렇게까지? 쉽지 않습니다. 아, 좋네. 노력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안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요구 사항을 들어라 이거죠. 독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자. 테러범들 다 잡아야죠. 그렇죠. 무력 진압.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제거할 테러범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독일이 몰랐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죠. 독일 쪽에서 숫자를 알아야 되니까 제안을 합니다. 니네들이 데리고 있는 지금 인질이 어떤지 우리가 좀 봐야겠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2명이 갑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일단 독일 연방 내무장관 겐셔 내무장관이 갑니다. 그리고 선수촌 촌장이 가요.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세겠죠.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를. 종합을 해보니까 5명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 테러범 5명이구나. 5명밖에 안 됐어? 네, 5명.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이제 건물 설계도를 일단 확인하겠죠. 어떤 쪽으로 들어가야지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배관 같은 거를 다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경찰을 투입하죠. 어디에다가 옥상에다가. 네, 옥상에서 해가지고 잠입을 해서 이들을 처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작전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작전 실행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계획을 바꿉니다. 왜요? 당시 이 상황들이 전사. TV로 생중계를 되고 있었어요. 있다고? 생중계. 그러니까 그 아우, 노출된 진짜. 거예요? 예, 그 경찰들이 뭐 옥상에서 움직이는 거 그걸 전 세계가 다 봤을 뿐 아니라 범인들도 보는 거 범인들 TV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걸 보도한 언론도 진짜 그러니까 경찰 작전을 비켜보니까 건물골단이 당장 경찰들을 철수하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검은 9월단과 독일 경찰의 대치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진압하려다 실패했고요. 그러면서 이 팀의 리더인 이사가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수감자와 인질을 맞바꾸는데 어디서 바꾸냐고 그러면 카이로에서 바꾸자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네. 가서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비행기를 마련하라 이거예요. 그 협상 조건을 왜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석방을 거절했다는 것을 독일 정부가 전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러범과 협상을 하고 싶었던 독일이 이 사실을 묵인하고 시간을 계속 끌어왔던 건데요.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오해한 이 검은 9월단은 새로운 협상을 제안합니다. 독일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협상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는데 답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할 수 있는 거는 테러범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유일한 선택지가 유일한 그거 선택지예요. 하나네요. 예,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비밀리에 진압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인지 우리 당시 작전을 펼치려고 했던 공항, 그 공항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선수촌 숙소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독일군 공항인데 일단 독일 정부가 비행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헬리콥터로 이 테러범들과 인질들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에서 9시 30분에 카이로로 떠나는 게 최종 일정이었어요. 여기를 합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테러범들과 인질들이 헬기에서 내리면 분명히 준비된 비행기를 리더 이사가 확인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비행기에는 12명의 경찰이 있는데 4명은 승무원복을 입고 8명은 그냥 일반 정비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저격수를 네. 5명을 둡니다. 5명인가 5명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저 저격수가 또 일반 경찰 아니에요? 귀신이네요. 저격총을 다뤄본 적 없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어머. 그래서 독일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 날 아침 8시로 좀 연기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테러범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죠. 이거는 아무 탈 없이 뭐 누가 방송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군 공항이니까. 어쨌든 계획대로는 착착 됐겠네요. 진행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그 공항 가기 전에 정리를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이? 경찰의 작전은 헬기까지 가는데 걸어갔는데 헬기장까지 저격병들을 세워 가는 길에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힘든데. 가는 거 쏘는 거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 테러범들도 유심도 많고 치밀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범하고 경찰 쪽에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사가 뭔가 있구나. 그래서 안 가. 걸어서는 안 가. 버스 대. 그래서 이제 버스가 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뭐죠? 지금까지 테러범들은 몇 명이었죠? 5명. 5명이죠. 버스에 타는 거를 보고 8명이라는 걸 알아요. 어머. 근데 저격수가 5명이야? 그쵸? 3명 비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8명인지 알았으면 빨리 그거를 알려서 증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서 최소 8명으로 알리질 않아요. 뭐야? 누가요? 경찰 쪽에서. 왜요? 이게 모든 게 미숙해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헬기장까지 아주 짧은 거리지만 버스를 타고 가고 헬기에 2대로 나눠서 탑니다. 그 내가 떨리지? 드디어 헬기가 도착하고 독일이 예측한 대로 이사가 조직원 1명과 함께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네. 저기 경찰 타고 있는. 예,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2 사람을 덮치기만 하면 작전 성공이죠. 근데 갔는데 비행기에 아무도 없어요. 어이?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도 승무원도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응? 근데 대기하고 있는 경찰들이 있었잖아요. 네, 원래 12명의 경찰이 승무원과 다른 정비병으로 이렇게 복장을 하고 맞이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다. 어이? 이건 자살 작전이다.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안 하기로. 그 자기들끼리 그게 가능해요? 근데? 네, 작전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걸 책임자한테 통보하고 자기는 사라져 도망간 버렸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냥 우왕좌왕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숙련되지 않은 경찰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찰들이 그런 임무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점은 있었죠. 아니 그러면 검은 구월단은 당연히 비행기 탔는데 아무도 없어. 뭔가 이상한데? 쎄한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함정이다. 믿기다. 예. 그러니까 둘이 비행기에서 막 뛰어 내려와서 가니까 이제 여기서 작전이 시작되거든요. 이때 관제탑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들이 이들을 저격했고, 그러니 쓰러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전이 시작되죠. 난리가 났겠네요. 이러한 총격전 끝에 테러범 5명이 사망합니다. 저격수들은 5명이라고 생각하죠. 테러범이 5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8명이잖아요. 3명 더 있죠. 3명이 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마지막 발악을 하죠. 시작됐네. 겁에 질린 9명의 인질에게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서 모두 죽인 겁니다. 이렇게 미넨 테러는 인질인 이스라엘 선수단 9명이 전원 사망하면서 끝이 났고요. 살아남은 테러범 3명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미넨 테러가 발생한 지 20시간 만에 드디어 사건이 종료됩니다. 당일날 일단은 추모식을 합니다. 조의도 표하고. 그리고 경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지만 이 결정은 많은 비난을 받아요. 많은 비난을 받죠. 왜냐하면 일단 선수단 11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3명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3명은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3명 어떻게 됐을까요? 풀어주진 않았겠죠? 설마. 사형해야지, 사형. 설마 풀어줬겠어요? 이제 일단 감옥에 들어가겠죠. 재판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2달 후에 유유히 본인들의 근거지로 떠납니다. 오? 여기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미넨 테러를 저지른 3명의 테러범은 어떻게 사건 2달 만에 석방됐을까요? 왜 떠나지? 정답. 정답, 교현 씨. 또 다른 테러범들이 이 3명의 테러범을 석방하라고 또 테러를 일으켰어요. 정답. 귀신. 진짜로? 맞습니다. 1972년 10월 29일 네. 시리아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독일 여객기죠. 베이루트 국제공항에 잠시 경유를 하는데 이때 납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검은 구월단이 이 비행기를 납치를 하고요. 이들이 요구한 거는 여객기에 타고 있는 승객과 미넨 테러 사건으로 독일에 수감된 테러범 3명을 막교환하자는 겁니다. 근데 미넨 사태 때 홍역을 치렀잖아요, 독일 정부는. 네. 근데 또 그런 게 싫어서 결국에는 11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은 리비아 트리폴리 국제공항에서 테러범 3명과 맞교환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여객기 납치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획자 아부 다우드인데요. 그러니까 미넨 올림픽 테러 바로 전날 아부 다우드가 8명의 테러범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테러하러 간 겁니다. 네. 이 테러 같은 경우에는 아부 다우드가 나중에 본인의 자서전에 뭐랬으면 아라파트한테 이 사건을 다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를 했고 아라파트가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 말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라파트가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테러범들은 리비아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열광적인 영웅이 되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11 Israeli competitors died, 5 of your comrades died, and a policeman was killed. What now do you think of that operation?" Really, first I have to say why we did the operation in Mission. Because they betrayed us and they helped Israel. Do you regret the death of the 11 Israelis? Really, we want to kill that Israeli at that time because we want to get free our prisoners in Israeli prisons. The the Germans betrayed us and they promised us and they didn't did the promise. 결국 잘못한 건 그쪽이다. 당당해요. 전 세계가 정말 놀랬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들은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알려버린 거고요. 이게 큰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은 9월단은 이 테러로 전 세계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승리한 건 아니죠. 승리한 건 아닌데 이 테러가 가지고 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각 국가들이 이제 대테러의 부대를 창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In the compound which houses Israel's team. Figures seen in the windows by gathering through. 이것만으로는 위안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검은 9월단이 테러를 벌인 지 일주일 뒤거든요. 1972년 9월 12일에 유가족들을 자기 집무실로 초대를 하고요. 그러면서 총리가 이런 말을 유가족에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계획을 알려드리고 싶군요. 저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학살에 관여한 사람은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겁니다. 뿌리 뽑겠다는 거죠, 테러를. 그렇죠. 네.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네.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 골다 메이르 총리의 모습을 그린 만평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만평을 보시면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Return to sender violence. 바이올런스, 폭력이 배달이 왔는데 반항하는 거죠. 얘한테도 폭력을 보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하겠다. 네. 그래서 피로 갚겠다. 네. 이게 바로 미넨 테러 이후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신의 분노 작전이라는 암살 계획이거든요. 암살 계획. 이 계획은 뭐냐면 미넨 테러와 관계된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다 찾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넨 테러와 관계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피에르의 핵심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로마, 프랑스, 아테네 등 곳곳에서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세운 암살 작전의 명분과 목적은 미넨 테러를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테러를 하는 어떠한 도전도, 그러한 테러 분자도 미리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예. 특히 1973년 7월 21일에 노르웨이의 릴리하메르에서 미넨 테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살라메를 잡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이 살라메가 미넨 테러의 주범이라고 얘기한 것은 처음에 독일 언론에서 처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독일 언론의 보도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하산 살라메가 주타겟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살라메라고 생각해서 죽인 사람이 하필이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 모로코의 평범한 이민자였고 웨이트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던 사람인데 아내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너무 커졌어요. 노르웨이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노르웨이 당국에서 다 조사를 했고 그래서 모사드 요원들이 잡히고 추방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이스라엘이 테러의 주도권을 바꾼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국제공항을 떠난 비행기가 중간 기착지인 아테네에서 승객을 태우는데 그 승객 중에 테러범이 있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납치합니다. 테러를 하기 위해 탄 거예요? 그렇죠. 이번 항공 테러의 범인들은 기존 비행기 납치 테러로 유명했던 PFLP와 노선 차이로 분리되었던 더욱 강경한 조직 PFLP 작전단 소속이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었죠. 이처럼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위해 새로운 테러 조직들이 계속 생겨났지만 비행기 납치 수법은 기존 PFLP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다른 조직처럼 항공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땅으로 끌고 가는데요. Everybody listen to me. Put your hands down and take out your passport. 이들이 이번에 향한 곳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였습니다. 그 유명한 독재자 이디 아민이 지배하는 땅이었죠. 왜 여기로 갔는지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72년까지 이스라엘과 우간다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72년에 이디 아민이 이스라엘에 뭘 요구하냐면 옆에 나라를 침공하는데 탄자니아나 케냐를 때리는데 필요하니까 무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안 줍니다. 그냥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이스라엘이죠. 그 테러리스트랑 협상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오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의 그 비행기를 보호를 한 거예요. 당시 인질범들의 조건은요, 500만 달러.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위스, 케냐, 이스라엘 등지의 이 여러 나라의 그 투옥된 자신들과 관계된 테러범 53명을 석방하라는 거죠.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그랬어요. 인질들이 상당히 많아요. 248명에다가 승무원까지 하면 거의 260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한 3분의 1은 이스라엘 국적의 국민들이었어요. 이때 이들이 굉장히 유대인들이 무서워하는 걸 합니다. 뭐지?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걸로 나눠요. 이게 왜 무섭냐면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부 다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나눴잖아요, 사람을. 그리고 유대인은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진압 어떻게 해요? 우간다입니다. 네. 특수부대 보내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구출작전의 신화이자 대테러 교과서라고 불리는 엔테베 작전입니다. 이게 이제 엔테베 공항의 구터미널인데 여기에 조감들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도움받아서 위성 사진 이런 걸 다 취합해가지고 고증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너무 멀어요.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4,000km예요. 와, 진짜 멀다. 이렇게 멀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적성국이죠, 이집트. 수단도 적성국. 길을 안 내주겠구나.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이것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아랍 국가들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초저고도로
비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모든 조명을 끈 채 야시경을 쓰고 수송기를 조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수송기에 무려 특수부대 요원 100여 명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공항에 우간다 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속여야 되잖아요. 위장수를 해야 되죠. 어떤 위장수를 펼쳤는지 한번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독일 자동차네요. 독일 자동차 벤츠죠. 독일인인 척을 하는 건가? 에이, 독일인 척하면 알죠. 뭐지? 누구 차 할게요? 아프리카에서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면 대통령 차. 이디아민의 검은 그 벤츠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옆에 대통령 휘장도 다 집어넣고 검은 벤츠 한 대하고 랜드로버 2대를 비행기 싣고 간 거죠. 저런 작전을. 그러면 대통령 차가 오니까 뭐 군인들이 통과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간다 군인이 2명이 초소에서 총을 대요. 이거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총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들어갈 때부터 총소리가 들렸고 그러면서 그 교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터미널로 들어가죠. 그런데 아주 깜깜한 밤이라 이스라엘 자국민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건데요. 이때 이 이스라엘 특공대는 암흑 속에서 유태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특공대는 이스라엘의 언어, 즉 히브리어로 엎드려 하고 외친 겁니다. 잘하네. 예. 이 기지를 발휘해서 구출한 인질은 무사히 수송기에 태워서 보냈고 우간다 공군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공항에 있던 미국기를 전부 폭파하면서 엔테베 작전은 종결됩니다. 예. 그래서 총 인질 91명, 그리고 승무원 12명, 총 103명이 무사히 들어오면서 이 항공 테러에 대항하는 최초의 대테러 작전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우니까 성공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엔테베 작전 성공으로 항공기 납치 사건은 점차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행기 납치 테러의 주범이었던 PFLP의 세력도요, 당연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79년 바로 1월 달에 미넨 테러의 주범으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알리 하산 살라메가 모사드의 폭탄 세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70년대가 비행기 납치 사건의 시대에서 거의 이제 막을 내리는 사건이 돼요. 여러분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독일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또 지워서도 안 되는 심각한 역사입니다. 2022년인 지금까지도 우리를 아직까지 충격에 빠뜨리는 끔찍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눌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아유, 너무 충격인데? 뭐지? 다 굶어 죽은 건가? 뭐지? 뼈밖에 이거 다 뼈인데 지금?
가스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죠.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요? 사진 속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대충 이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제살 몰수를 당하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열차에 실려서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수용소 앞에서 건강 상태가 좋으면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독가스가 흘러나오는 샤워실에 갇히게 되었죠. 샤워실에 갇힌 그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결국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곧바로 소각장에 보내져서 한 줌의 재가 됐죠.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죠. 네. 구체적인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총 6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니키 씨랑 하임 씨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독일에서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2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고 저희 어릴 때부터 그 강제 소용소 견학도 가고 그게 정말 부끄러운 역사라는 거 배우고 있죠. 저희는 유대인들에겐 홀로코스트는 엄청 끔찍하고 슬픈 역사지만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스라엘에서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가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당했는지 직접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 2차 세계 대전 내용은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 관련 영화들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도 이거에 대해 다루고 있고 쉰들러 리스트. 그리고 그 아이히만 나온 무슨 영화도 제가 피날레 작전. 네, 그것도 제가 봤고 인생은 아름다워도 그 관련 맞아요. 영화 맞죠? 인생은 네. 아름다워. 이 관련 영화들 좀 많이 봤어요. 네, 이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인물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네, 누구죠? 히틀러. 흔히 희대의 악마라고 불리는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의 주범으로 얘기되죠. 그런데 히틀러와 그 측근 몇몇이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기에는 600만이라는 숫자가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량 학살은 한 사람, 한두 사람의 의지로 관철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나치 부역자들. 그렇죠. 네네. 우리는 이렇게 나치 정권을 지키면서 전쟁과 학살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뭐 나치 전범 또는 나치 부역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나치 정권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몰락했지만 과연 그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바로 600만을 학살한 나치 전범들의 최후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것처럼 살인을 산업화한 것입니다. 살인을 산업화한 거죠. 네. 하지만 재판대 앞에 선 나치 전범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잡아떼기 일쑤였습니다. 전쟁 중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위 탁상 위의 학살자로 얘기되는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네, 아이히만. 생각이 부족한 우리는 다 죄인인가? 우리는 모두 공범인가? 여전히 책임의 문제가 남는 거죠. 과연 과거는 청산 혹은 극복될 수 있는 걸까요? 이 답을 찾아서 우리는 독일 나치 청산 역사를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니른베르크 발음 맞나요? 네, 맞아요. 니른베르크는 그 어느 곳보다 그 독일적인 분위기가 진한 곳이죠. 그래서 히틀러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던 곳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나치당의 열렬한 전당대회가 열렸고요. 또 유대인 차별의 근거가 된 법, 그 니른베르크 인종차별법도 있고요. 그리고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나치 전범들이 바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나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나치는 유대인을 왜 그렇게 괴롭히고 막 학살하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문명 국가인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20세기 당시에 독일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나치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독일은 거듭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독일의 예상과는 달리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족적 자존심이 아주 짓밟혔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경제 위기까지 닥쳤죠.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실직자 수가 급증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사람들의 불만과 불안이 극심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당기는 그런 정당이 떠오른 겁니다. 들어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냐? 그게 바로 나치당이죠. 원래 이름은 깁니다.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인데요. 이 당은 1920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냥 미미한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사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자 이 혼란을 틈타서 게르만 민족 공동체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공동의 적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나치는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힘들어할 때 그 전쟁 중에 이익을 본 것이 유대인이었다. 증권거래소에서 투기를 일삼았고 그리고 암시장 거래를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본 것도 유대인이라면서 독일인들의 상심과 불안을 유대인 탓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렇게 몰아갔구나. Minister Dr. Goebbels spricht zur Jugend. 유대인은 독일 사회를 해치는, 그래서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해충, 쥐, 세균, 병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죠. 이러한 유대인 희생양 전략은 나치당이 정권을 잡는데 큰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유대인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만든 그 전략으로 네. 대학 학살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아무리 그런 혐오감이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완비돼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네. 근데 독일은 사실 당시에 대단히 산업 기술이 발전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것처럼 그런 공장 시스템으로 살인을 산업화한 것입니다. 네? 예. 살인을 산업화한 산업화했다고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시간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죠. 뭘 한 거지? 그러니까 공정이 있었던 거네요. 공정이 있었던 네. 거죠. 이 전체적인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했던 조직과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치당이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데는 선정과 선동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을 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제국 선전부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이 제국 선전부의 목적은 이 음악, 연극, 영화, 서적, 라디오 등을 통해서 나치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히틀러의 특명을 받고 제국 선전부의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괴벨스? 예, 요셉 괴벨스죠, 그죠? 괴벨스. 선동의 대가죠. Dieses Kampf mit wilder Entschlossenheit und unbeirrt durch alle Schicksalsfügen und fortzusetzen, bis der Sieg in unseren Händen ist. 괴벨스는 나치 정권의 그 누구보다도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고요. 또 유대인에 대한 증오감도 남달리 강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어요. 선동이랑 선전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다 아마 독일 사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괴벨스가 평소에 남긴 말이 있는데요.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유대인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다.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말이 정말 세죠. 네. 근데 괴벨스가 저런 선전뿐만 아니라 히틀러 연설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연설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히틀러였죠.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이 돋보이도록 연출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연출을 했는지 영상을 먼저 좀 보실까요? 네. 어느 순간에 조명 딱 쏘고 효과음 팍 주고. 나 연설 영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Ein Jahr trafen wir uns zum ersten Mal auf diesem Felde. Das Gebot ihres Herzens nicht hergerufen hat, als das Gebot ihrer Treue. Unser deutsches Volk siegt ein! Siegt ein! 규모가 엄청 크다. 영상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웅변의 대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좌중을 그쵸. 딱 사로잡는. 그리고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효과음이라든지 그렇죠. 행진하는 포인트라든지. 맞아요. 사실 야간에 했잖아요. 대낮보다는 야간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감성. 마음이 그렇죠. 막 감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이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할 때는 그만을 이렇게 집중 조명해주고 나머지는 일체 불을 끄기 때문에 히틀러만 대단히 부각되는 것이죠. 그런 연출.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죠. 뭐 북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오케스트라 연주까지 아주 다양한 음악들이 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이죠.
괴벨스가 약간 PD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예. 그리고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활용했는데 특히 이 매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떤 매체일 것 같아요? TV로 한 거예요? TV는 그때는 없었죠. 몰라. 영화였죠. 영화. 네. 히틀러가 영화를 좋아했다고 들은 거 본인도 그랬고요. 네네네. 그래서 나치는 영화를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극장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영화 제작에 투입되는 감독, 배우, 촬영 스태프들까지 일일이 다 지시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저때 드론도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찍은 거 아니에요? 와. 뭐야 이게? 자기 자신이네. 본인이 직접 출연한 영화네. 나치의 선전 영화로 잘 알려진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입니다. 그냥 본인을 찬양하는 영화를 만든 거네요.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바로 레니 리펜슈탈인데요. 영화사에 남는 인물이죠. 물론 이런 선전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는 사람이죠. 의지의 승리는 1934년 나치당 전당대회를 기록한 내용인데 30여 개의 카메라와 그리고 아주 많은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나치는 선전 영화 의지의 승리 속 이 장면을 통해서 히틀러를 신격화했다.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신격화. 나치는 선전 의지의 승리 속? 정답. 네, 혜성 씨. 뭔가 이렇게 계단을 높이 올라가는, 그래서 저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 모습이라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정답. 네. 신이어야 됩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히틀러가 딱 이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럼 그 사이비 아닌가요? 예, 뭐라고요? 사이비 아니에요? 사이비라고요? 아니 그게 왜 사이비예요? 신으로 묘사하는 거는 맞는데 그 형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힌트를 좀 주고 할까요? 우리가 이미 이 장면을 봤어요? 봤습니다. 우리 방금 영상 봤어요? 중에? 봤습니다. 뭐 신격화가 있었나? 정답. 네, 비행기 탄 장면인가요? 비행기 탄 장면? 정답입니다. 네, 우리가 오프닝 때 봤습니다. 비행기를 탄? 하늘에 구름을 가르고 비행기를 탄 히틀러가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일종의 현대적 메시아죠. 그런 히틀러밖에 안 보이네, 내리는 게 장면이. 독일을 구원해줄 신이 마치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세뇌가 되는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영화는 바로 내 앞에서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선동성이 그 이전의 매체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걸 이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이렇게
괴벨스가 이끄는 제국 선전부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면 그 혐오를 바탕으로 유대인 학살 작업을 주도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학살을? 글쎄요. 바로 나치 친위대, 일명 SS였습니다. SS, 슈트슈타펠의 약자인데 SS요? 나치 친위대는 원래 히틀러를 경호하는 당내 조직이었는데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는 유대인 학살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의 독일 점령지에서 유대인 학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위대의 중심에는 히틀러의 최측근인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누구야? 네. 히틀러의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들인데 왼쪽에 헤르만 göring과 이 중간에 하인리 힘러죠. 아, 힘러. 네네네, 힘러. 그렇다면 göring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göring은 그 지위가 독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제국 원수였습니다. 또한 공군 총사령관이기도 했고요. 한때 히틀러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그 권력이 막강했죠. 이 사람은 나치당의 초기 시절부터 각종 정책을 만들고 그 기본 판을 짰던 그런 인물이고 또 친위대 창설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göring은 이 친위대뿐만 아니라 국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를 재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게슈타포는 친위대 소속이었지만 독자적인 활동 권한을 갖기도 했는데 유대인 공산주의자, 반체제 지식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하는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뭔가 A급 전범 얘기할 때 꼭 그렇죠. 나오는 꼭 사람인 나오죠. 것 꼭 같아요. 나오죠. 네, 네, 네. 이후에 göring은 나치 공군 창설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위대의 권한을 자기 측근에게 넘기는데 그 측근이 바로 힘러입니다. 친위대 수장인 힘러는 유대인 학살을 진두지휘한 최고 직급의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살을 이끌었던 인물답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도 엄청났죠. 힘러가 친위대를 모아놓고 연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대인 말살은 우리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절멸시킬 것이다. 그것은 당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다. 뭐 사람 취급을 안 했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런 힘러의 유대인을 향한 혐오는 결국 나치 최초의 수용소인 다하우 수용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수용소는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수용소들의 모델이 됩니다. 물론 수용소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하우처럼 강제 노동을 시키는 수용소도 있지만 학살 자체가 주 목적인 절멸 수용소도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끔찍해요. 절멸 수용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우슈비츠는 이 강제 노동 수용소와 절멸 수용소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노동 더 시키고 지치면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괴린과 힘러를 주축으로 한 친위대는 어떻게 유대인 학살을 진행해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학살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먼저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게토죠, 게토. 게토는 1939년 말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바르샤바 게토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곳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렇게 잡아와서 그 수용시키니까 수가 많았을 때는 거의 50만 명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종망으로 이제 봉쇄돼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옥에 수감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치 정부는 이 게토에 들어가는 식량까지도 제한해요. 식량을 배급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제한하기 때문에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이 질병과 굶주림에 방치된 채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자료 화면에 다 삐짝 말랐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게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1941년 말에 나치가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것을 내세우거든요. 해결이요? 네. 박멸이네. 더 이상 유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깨끗한 유럽을 만든다는 발상이죠. 그 단어가 너무 소름 돋는 소름 것 끼쳐. 같아요. 소름 끼치죠. 해결. 최종 해결하는 것이죠. 이때 나치 친위대 내부에 소위 기동학살 부대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기동학살 부대. 네. 그리고 이 죽음의 부대를 이끈 사람은 바로 힘러였죠. 힘러. 네. 이 기동학살 부대는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주로 이제 숲속에서 총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괴해가지고 거기서 학살했어요. 에? 뭐야? 네. 아 들어가서 죽는 거구나. 네, 그냥 죽는 거죠.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그냥 죽으면서 바로 이렇게 바로 묻어버리면 되니까요. 그쵸. 소름 돋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죽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죠. 총알이 낭비되는구나. 낭비되고 사실 많이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생깁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배기가스를 연결한 가스차를 만든 것이죠.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방식으로 기동학살 부대는 가스차를 이제 유대인 학살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대량 학살 체제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스차 방식이 각 절멸 수용소에서
아예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 이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카펫, 옷 등을 만들어서 활용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입안에 있는 금리까지 뽑혔고요. 또 화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비료로 사용까지 했죠. 그런데 정말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친위대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시켰는데요. 혹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장의사들, 보통 장의사들인가? 그게 뭐 일반적이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시켰.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같은 유대인한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나치는 일종의 특수 직무반인 존더 코만도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 작업 부대를 만든 건데요. 죄책감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고 모든 걸 유대인한테 정패하는 거죠. 그냥 너희가 해. 사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각하는 과정이거든요. 다 유대인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찍을 수 없는 건데 이제 몰래 찍은 거죠. 또 놀라운 거는 이 소위 특공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3, 4개월마다 교체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3, 4개월 있다가 이들도 채용시킨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했다는 것이죠. 아니 참다 진짜. 니키 씨도 이 특공대, 이 존도 코만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뭐 나치들이 저질렀던 일 엄청 많은데 네. 그건 제일 악랄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그렇죠.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일을 해야만 하고 강제로. 네, 근데 그거 하면서 자신도 언젠간 똑같이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정말 신체적인 학대도 있는데 더 잔인한 정신적인 학대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멸수용소에서 벌어진 만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거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것이죠. 네. 아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활동했던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죽음의 천사라는 이상한 별명을 가진 의사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 친위대 소속이었죠. 이 아우슈비츠의 맹겔레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이렇게 철로로 이제 기차가 오면은 사람들이 내리면 선별 작업을 하는데 맹겔레가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회초리를 흔들어 보이는 사람은 곧장 가스실로 보내지는 거죠. 그의 악행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끔찍한 실험들을 했는데요. 특히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쌍둥이. 당시 맹겔레를 보조하던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해부실 옆에는 일하는 방이 있었는데 14명의 쌍둥이들이 심하게 울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맹겔레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주사를 준비했다. 주사를 놓자 잠깐 움찔하더니 그 아이는 죽었고 이런 방법으로 그날 밤 쌍둥이 14명을 모두 죽였다. 왜 쌍둥이에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맹겔레는? 그 맹겔레는 원래 대학 시절부터 인종적 차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도 즉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열등한 인종과 우등의 인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논문이었죠.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정권이 나서서
우생학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했는데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는 유제닉스 아시죠? 그래서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는 보존하고 나쁜 유전자는 이렇게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국가 보건 정책으로 한 거죠. 이후 이 수용소에서도 맹겔레는 여전히 이런 연구에 이제 집착했는데요. 순수 독일 혈통의 쌍둥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독일의 인구를 이렇게 늘려야 된다. 어떤 쌍둥이들은 죽을 때까지 얼마나 혈액을 뽑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실험해 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쌍둥이의 혈관과 기관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종의 샴 쌍둥이를 만들려는 시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악마죠, 악마 정말로. 그래서 이 맹겔레의 실험에 이용된 쌍둥이만 해도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과 정신병자 등에 대해서 소위 안락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뭔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번식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네,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 가스실이 이 안락사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도입됐다고 합니다. 가스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물론 이제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였고 샤워실로 위장되어 있었죠. 네. 니키 씨, 이때 이 모든 실험들을 할 때 의사들이 막 다 나서서 한 거라면서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맹겔레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제거 대상 될 사람 선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또 독일 내 그 의사 수가 크게 그렇죠? 늘어났다고 하기도 해서. 근데 어떻게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치 정권은 여러 영역에 걸쳐서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600만이라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숫자의 대학살이 자행이 된 거죠.